선생님, 내일 절대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사위분이 선생님을 정신병원에. 그날 밤 9시. 박영자의 집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무료급식소에서. 누구세요? 선생님, 저 지금 선생님이 검진 받으신 그 병원에서 청소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일 절대 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여자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선생님 사위분이 의사 선생님과 짜고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영자는 머리가 멍해졌다.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6개월 전이었다. 6개월 전. 박영자는 거울 앞에 섰다. 68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온화했다. 오늘도 복지관 가는 날이지. 영자는 간단히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강북의 오래된 빌라 2층. 25년을 살아온 이 집은 비좁고 낡았지만 영자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남편이 1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영자는 이 집에서 외동딸 수진을 홀로 키웠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자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자원봉사였다. 버스를 타고 30분. 영자는 동네 복지관에 도착했다. 영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럼요. 할머니들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안 와요?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영자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 보조를 하고 가끔은 함께 노래도 불렀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당신은 천사야, 천사. 한 할머니가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천사예요? 저도 어르신들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영자는 겸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녀는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2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원봉사를 다녔고 명절 때는 자비로 떡을 사서 나눠드렸다. 자원봉사는 복지관뿐만이 아니었다.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 배식을 도왔고 금요일에는 요양원에 가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봤다. 엄마, 그렇게 봉사만 다니지 말고 좀 쉬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딸 수진이 가끔 걱정하며 말했지만 영자는 난 이게 좋아. 남 도우면서 사는 게 보람 있어라며 웃었다. 오후 3시.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나 수진이야. 그래, 딸. 무슨 일이야?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엄마 사시는 그 빌라 재개발 확정됐대요. 영자는 걸음을 멈췄다. 재개발? 진짜? 네. 방금 통지서 왔어요. 엄마, 신축 아파트 45평형 받으실 수 있대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계속 무산되어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다. 그럼 이 낡은 집이 새 아파트가 된다는 거야? 네, 엄마. 그것도 신축이요. 시세로는 16억 원 정도 될 거래요. 16억? 영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16억 원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민호도 데리고요. 그래, 알았다. 저녁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딸 수진과 사위 강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민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가득 들려 있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재개발 대박 나셨네요. 민호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는 그래 고맙다며 두 사람을 맞아들였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재개발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새 아파트는 2년 후에 입주래요. 그때까지는 임시 거주지에서 사셔야 하는데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민호가 제안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살만해. 어머님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저희 집 방도 하나 비어 있고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민호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렸다. 수진도 거들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영자는 고민했다. 사실 임시 거주지는 좁고 불편할 것 같았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럼 잠깐만 신세지자. 너무 오래는 안 있을게.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기쁜데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 아파트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 후, 영자는 딸과 사위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다. 어머님 이 방 쓰세요. 햇볕도 잘 들고 좋아요. 민호가 친절하게 짐을 옮겨주었다. 영자는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했다. 사위 민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딸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장모에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겨왔고 생신 때는 케이크를 직접 구워와서 축하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호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곧 정리될 거야. 영자는 별 생각 없이 듣다가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16억이면 내 빚 6억 다 갚고도 남지. 걱정하지 마.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빚? 6억? 민호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영자는 태연한 척 TV를 봤다. 민호는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호한테 빚이 있나? 그것도 6억이나? 며칠 후, 딸 수진이 친정 엄마 방에 찾아왔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수진은 말을 흐렸다.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지?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하지만 영자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위의 이상한 전화통화, 딸의 수척한 얼굴, 그리고 재개발 이후로 더 극진해진 사위의 태도. 설마 그럴 리 없겠지.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는 10년간 한결같이 자신을 모셨다. 진심이 아닐 리 없었다. 다음 날, 영자는 평소처럼 자원봉사를 나갔다. 오늘은 무료 급식소에 가는 날이었다. 급식소에 도착하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영자 씨, 오늘도 오셨어요? 항상 고마워요.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였다. 11시가 되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노숙자, 독거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영자는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말과 함께 식사를 나눠드렸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아저씨, 국 더 드실래요? 아줌마,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배식이 끝나갈 무렵
낯선 여자가 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수수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혹시 박영자 씨 맞으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요. 저 10년 전에 여기서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영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10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일자리도 구했고요. 병원에서 청소 일하고 있어요. 여자는 수줍게 웃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기억나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영자는 뭉클했다. 잘 됐네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 은혜 평생 못 잊어요. 여자는 깊이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원봉사를 하며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몰랐다. 이 여자가 곧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4시였다. 거실에는 민호와 낯선 남자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봉사 잘 다녀오셨어요? 민호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남자의 표정은 어두웠다. 여긴 제 친구예요. 잠깐 일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영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신경 쓰였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민호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채권자들이 난리야.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2년 후면 아파트 나와. 그럼 바로 팔아서. 2년? 2년이나 기다리라고. 나 당장 6억 갚아야 한다고. 그래도 확실한 방법이잖아. 16억이면 내 돈도 다 갚고 내 빚도.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민호에게 빚이 있었다. 그것도 큰 빚. 그럼 민호가 날 모신 건 내 아파트 때문이었나?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민호는 10년 전부터 자신을 잘 모셨다. 재개발 소식이 나기 훨씬 전부터.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봐.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손주 2명여살 남자아이, 7살 여자아이도 함께였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7살 손녀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우리 예쁜 손녀가 그렸구나. 할머니 정말 좋아. 영자는 손녀를 안아주었다. 이럴 때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할머니, 저번에 할머니가 봉사 가시는 거 따라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언제 데려가 주실 거예요? 10살 손자가 물었다. 그래,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가자. 우리 손주도 착한 일 하면 좋지.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미소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영자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민호가 재빨리 일어나 설거지를 도왔다. 여전히 다정하고 효자 같은 모습이었다. 민호야, 고맙다. 내가 있으니까 참 든든해. 어머님이 저희한테 더 큰 은인이시죠.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민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영자는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워졌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민호는 좋은 아이야.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재개발 소식 이후로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위의 이상한 전화 통화, 딸의 수척한 얼굴, 그리고 오늘 낮에 들었던 대화.
2년 후면 아파트 나와. 그럼 바로 팔아서.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불안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10년 전 자신이 도왔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일 아침이 밝으면 영자는 다시 자원봉사를 나갈 것이다. 평범한 일상처럼. 하지만 그 일상 속에 숨겨진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복지관 할머니들은 영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료 급식소 사람들도 요양원 어르신들도 그리고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그 여자도 언젠가 다시 영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재개발 소식이 난 지 2달이 지났다. 영자는 여전히 사위집에서 지내며 매일 자원봉사를 다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의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효자 사위 그 자체였다. 하지만 영자는 느낄 수 있었다. 뭔가 달라진 것을.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 어머님, 그럼 안 되죠. 60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난 멀쩡한데 뭐. 영자는 손사래를 쳤다. 사실 병원 가는 것 자체가 귀찮았다. 어머님 예방이 중요해요. 특히 요즘은 치매도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치매? 내가 치매는 무슨...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이에요. 저희 회사 부장님 어머니도 70세에 검진 받으시고 미리 관리하셔서 지금 80세인데도 정정하시대요. 민호의 말은 그럴듯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봐줘. 네, 어머님. 제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출근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영자가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예약한 날이 왔다. 어머님, 오늘 오전 10시에 병원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처음 가시는 곳인데 제가 같이 가야죠. 민호는 영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밝게 이야기했다. 어머님, 이 병원 정말 좋대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됐는데 여기 원장님이 정신과 전문의시래요. 노인 전문이고요. 정신과. 영자는 의아했다. 네, 요즘은 종합검진센터가 정신 건강도 같이 체크해요. 치매, 우울증 이런 거 다 미리 발견하려면 정신과 검진이 필수래요. 그렇구나.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종합병원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병원이라니. 병원에 도착했다. 건물 외관은 깔끔했지만 입구 간판에는 분명히 써 있었다.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어, 여기 정신과네. 영자가 멈춰 섰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잖아요. 민호는 영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병원 안으로 이끌었다. 영자는 불안했지만 사위를 믿고 따라갔다. 병원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환자가 앉아 있었는데 모두 나이든 어르신들이었다. 강민호님이 보호자시죠? 어머님 모시고 오셨네요. 접수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영자의 귀에 거슬렸다. 잠깐 내가 환자야? 어머님, 그냥 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영자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 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어르신이시죠? 네.
앉으세요. 오늘은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하실 거예요. 의사는 친절하게 웃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다. 민호 씨,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겠어요? 검사는 1대1로 진행됩니다. 아, 네. 어머님, 저 밖에 있을게요. 민호가 나가자 의사는 영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5일이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하죠. 제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기본 질문이에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00에서 7 빼면 93이요. 93에서 7 빼면 86이요. 계속해보세요. 영자는 계속 대답했다. 79, 72, 65. 모든 답을 정확하게 맞췄다.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트에 뭔가를 계속 기록했다. 영자는 불안해졌다. 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그림 검사를 해볼게요. 의사는 종이에 시계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영자는 정확하게 그렸다. 하지만 의사는 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세요? 의사가 이상한 그림을 보여줬다. 영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뭔지. 그렇군요. 의사는 또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검사가 끝나고 영자는 대기실로 나왔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글쎄, 이상한 질문만 잔뜩 하던데. 그게 검사예요. 걱정 마세요. 잠시 후 의사가 민호를 불렀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민호는 영자에게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상담실로 들어갔다. 영자는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청소하는 여자가 지나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영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자는 생각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10분 후, 민호가 상담실에서 나왔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어머님 가시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후에 다시 오래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요. 뭐? 내가 뭐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민호는 애써 웃으며 영자를 차로 안내했다. 하지만 영자는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밝게 이야기했지만 영자는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안도감? 아니면 기대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계속 생각했다. 병원에서 본 그 청소하는 여자.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아니야, 난 멀쩡한데.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다. 시계도 정확하게 그렸다. 그런데 왜 의사는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을까? 그리고 민호가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진단서. 영자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진단서? 무슨 진단서? 불안이 점점 커졌다. 다음 날, 영자는 평소처럼 무료 급식소에 자원봉사를 갔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배식을 하던 중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병원에서 청소하던 그 여자였다. 선생님. 여자가 급하게 다가왔다. 당신. 어제 병원에서. 네, 맞아요. 선생님, 저 그 병원에서 청소 일해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뭐?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절대 그 병원 다시 가시면 안 돼요. 여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다. 영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지? 조심하라니?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4시였다. 거실에는 딸 수진이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수진아, 왜 울어? 엄마. 수진은 영자를 보자 더욱 눈물을 쏟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영자는 딸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데? 엄마, 남편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아, 왜 울어? 민호는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수진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왜 저래? 영자가 물었다. 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요즘 일이 좀 힘들대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영자는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가는데 딸 수진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다.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한테. 미안한데. 나 어떡해. 남편이. 엄마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아파트를 팔 수 있대.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정신병원? 치매 진단서 위조. 나도 어제 알았어. 남편이 6억 원 빚이 있대. 주식으로 다 날렸대. 그래서 엄마 아파트를 노리고.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도 맞고 싶은데. 남편이 협박해. 이혼하면 애들 절대 못 보게 한다고. 나 어떡해. 엄마한텐 어떻게 말하지. 영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민호가 나를 정신병원에. 모든 게 명확해졌다. 사위가 자신을 극진히 모신 이유, 재개발 소식 이후 더욱 친절해진 이유,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 데려간 이유.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영자는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믿었던 사위가 10년간 날 속였던 거야?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가면 그때 날 입원시키려는 건가? 영자는 공포에 떨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자원봉사를 나갔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로 가득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는데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병원에서 청소하던 여자. 선생님.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당신. 그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었어요? 영자가 급하게 물었다. 선생님. 저 어제 병원에서 청소하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선생님 사위분이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하는 거.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래요. 그래서 선생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아파트를. 그럼 내가 들은 게 사실이구나. 영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선생님,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녹음했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10년 전에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예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다. 영자는 집에서 평소처럼 생활하는 척했다. 민호와 수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주일 후면 다시 병원에 가야 해. 그때 날 입원시키려는 거겠지. 영자는 침착하게 생각했다. 공황에 빠지면 안 됐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그 여자 정미숙이라는 이름의 청소 아주머니가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영자에게 말했다. 어머님, 모레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제가 또 모시고 갈게요. 그래.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호는 영자의 태도가 순응적인 것을 보고 안심한 듯 웃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냥 검사만 조금 더 받으시면 돼요. 알았어. 민호가 출근하고 영자는 혼자 남았다. 수지는 일찍 회사에 나갔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미숙 씨한테 연락해야 해. 영자는 지난번에 받아둔 미숙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숙 씨, 저 박영자예요. 아,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미숙 씨, 모레가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 녹음 파일. 제게 보내줄 수 있어요? 선생님, 그것보다 제가 오늘 밤에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직접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급박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어제 병원에서 또 들었어요. 선생님 사위분이 의사 선생님이랑 최종 계획을 얘기하는 거. 정말 심각해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알겠어요. 오늘 밤 9시쯤 오세요. 사위랑 딸은 그때쯤이면 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꼭 뵐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긴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호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어머님, 모레 병원 가시면 검사 결과도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면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 걱정 마세요. 요즘은 치매도 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대요. 민호는 태연하게 치매라는 단어를 꺼냈다. 영자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 관리를 했다. 근데 민호야,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자가 일부러 물었다. 민호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그럼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셔야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입원? 네, 어머님. 치매가 심하면 전문 시설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해요. 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마치 이미 계획된 대본을 읽듯이. 영자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저 입으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구나. 저녁 8시 40분. 영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호와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손주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9시 정각. 영자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선생님, 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요. 미숙의 문자였다. 1층으로 내려갈게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민호가 물었다. 아, 1층 편의점에 잠깐 다녀올게. 우유 좀 사오려고.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산책도 아파트 1층 로비. 미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선생님, 미숙 씨,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아파트 정문을 나와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다. 밤 9시 공원은 한적했다. 벤치에 앉자마자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큰일이에요.
어제 제가 병원에서 청소하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선생님 사위분이 원장님이랑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모레 선생님을 데리고 오면 바로 입원 서류를 작성한대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도 그날 바로 발급한대요.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입원하시면 최소 6개월은 못 나오신대요. 그 사이에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법원 허가받아서 아파트 처분하는 게 계획이래요. 6개월. 영자는 숨이 막혔다.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니. 선생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병원 원장이 비양심 의사로 유명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사람이래요. 저희 병원 간호사들도 다 알아요.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영자에게 보여줬다. 선생님, 저 이거 녹음했어요. 사위분이 원장님이랑 통화하는 거요. 미숙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원장님, 모레 장모님 모시고 가면 바로 입원 조치 가능하시죠? 물론이죠. 제가 진단서 써드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중증 치매 판정 나면 강제 입원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6개월 정도 입원시켜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후견인 되고 아파트 처분하면. 네, 알겠습니다. 강 씨, 비용은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입원하는 날 현금으로 드릴게요. 16억짜리 아파트 처분하면 3천만 원은 문제 없죠. 좋습니다. 그럼 모레 뵙겠습니다. 녹음이 끝났다. 영자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저 악당들. 선생님,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범죄예요. 미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알아요. 고마워요, 미숙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선생님, 10년 전에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굶어 죽었을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밥 챙겨주시고 생활비도 몰래 쥐어주시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셨잖아요. 그 은혜 평생 못 잊어요. 미숙 씨.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예요. 내일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경찰서 갈게요. 영자는 미숙을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선생님, 근데 오늘 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위분이 의심하면. 괜찮아요. 오늘 밤은 그냥 잠자는 척하고 내일 아침 일찍 집 나갈게요.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이 공원에서 만나요. 제가 선생님 모시고 경찰서 갈게요. 고마워요, 미숙 씨. 두 사람은 헤어졌다. 영자는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사고 집으로 올라갔다. 집에 들어서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오래 다녀오셨네요.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어. 날씨가 좋더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민호는 웃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미소가 이제는 역겹기만 했다. 민호야, 모레 병원 몇 시에 가는 거야? 오전 10시예요. 제가 9시 반쯤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그래, 알았어. 영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에 나가면 돼. 영자는 작은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조용히 챙겼다. 통장, 도장, 신분증,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미숙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에도 저장했다.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잠자리에 든 것 같았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다. 수진이, 너도 알면서 막지 못한 거지. 미안하구나. 딸에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다. 남편의 협박, 아이들에 대한 걱정.
딸도 피해자였다. 새벽 2시쯤 영자는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깼다.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귀를 기울이자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와 수진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모레면 끝나. 장모님 입원시키고 3개월 안에 후견인 신청 승인 나면 바로 아파트 팔 거야. 민호의 목소리였다. 근데 당신, 이러는 거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는 멀쩡하신데.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 멀쩡해 보여도 늙으면 다 치매 오는 거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지 뭐. 어차피 돈도 우리한테 올 거 아냐. 하지만은 무슨. 너 이혼하고 싶어? 애들 못 보고 싶어? 그럼 조용히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알았어.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문을 닫았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10년을 믿었는데. 10년을. 새벽 5시. 영자는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가방을 챙기고 방을 둘러봤다.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야. 영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모두 아직 자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딸 수진이었다.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수진아. 엄마. 어디 가세요? 나 이제 여기 안 있을 거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영자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도 맞고 싶었어요. 근데 겁이 났어요. 남편한테 애들 빼앗길까봐. 일어나, 수진아. 영자는 딸을 일으켜 세웠다. 너도 피해자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경찰한테 가시는 거죠? 그래. 잘하셨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증인이 될게요. 수진의 눈에 결연함이 보였다. 엄마, 저 이제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애들은 제가 지킬게요. 수진아. 영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럼 같이 가자. 엄마랑 같이. 네, 엄마. 수진은 급히 옷을 갈아입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새벽 6시. 영자와 수진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엄마, 저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거야.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8시. 공원에서 미숙을 만났다. 미숙은 수진을 보고 놀랐다. 따님도 같이 오셨네요. 네, 우리 딸도 증인이 되어줄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럼 바로 경찰서로 가시죠. 세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영자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지금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싸워야 해.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70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여자. 하지만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다. 경찰서가 점점 가까워졌다. 오전 8시 30분. 영자와 수진 그리고 미숙은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민원실이 저쪽이에요. 미숙이 앞장서서 안내했다. 영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갔다. 수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원실에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어요. 사위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깐만요. 제가 형사님 모셔올게요. 이쪽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경찰관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40대 중반의 형사가 나왔다. 저는 강력계 박민수 형사입니다. 어떤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사님, 제 사위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해요. 저는 멀쩡한데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형사는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미숙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호와 병원 원장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원장님, 모레 장모님 모시고 가면 바로 입원 조치 가능하시죠? 물론이죠. 제가 진단서 써드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중증 치매 판정 나면 강제 입원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6개월 정도 입원시켜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후견인 되고 아파트 처분하면. 네, 알겠습니다. 강 씨, 비용은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입원하는 날 현금으로 드릴게요. 16억짜리 아파트 처분하면 3천만 원은 문제 없죠. 녹음이 끝났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감금 미수죄,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정말요? 영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네. 그리고 의사도 공범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은 의료법 위반이고요. 이분이 이 녹음을 하신 거죠? 형사가 미숙을 바라봤다. 네. 저 그 병원에서 청소 일해요.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형사는 다른 형사들을 불렀다. 곧 조사실로 자리를 옮겼다. 조사실에서 형사들은 세 사람에게 자세한 진술을 받았다. 박영자 씨, 사위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민호예요. 42세이고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해요. 그리고 병원 이름은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에요. 원장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요. 미숙이 말했다. 원장 이름은 최인석이에요. 55세이고요. 그 사람 원래 다른 병원에서 일하다가 면허 정지당한 적 있어요.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약 과다 처방해서. 그렇군요. 전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형사는 컴퓨터로 최인석 원장을 검색했다. 과거 의료사고 기록이 몇 건 나왔다. 이 사람 문제가 많네요. 형사님, 제 사위를 잡아주세요. 제발. 영자가 애원했다. 걱정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강민호는 집에서 영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장모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시키는 날이었다. 어머님 준비하세요. 곧 출발해야 해요. 민호는 영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어머님. 민호는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어디 가셨지? 민호는 당황해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화장실, 베란다. 어디에도 영자가 없었다. 수진아. 수진아. 민호는 아내를 찾았다. 하지만 수진의 방도 비어 있었다. 뭐야? 둘 다 어디 간 거야?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수진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꺼져 있었다. 설마. 민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급히 병원 원장에게 전화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장모님이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없어요. 딸도 같이 없고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셨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는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문을 열었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2명의 형사가 서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강남경찰서 형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감금 미수 혐의로 조사 받으실 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당황했다. 혹시 박영자 씨 아십니까? 제 장모님인데요. 박영자 씨가 신고하셨습니다. 강민호 씨가 허위 치매 진단서를 작성해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고요. 아,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민호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형사들은 단호했다.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시죠. 임의동행입니다. 잠깐만요. 저 회사 가야 하는데. 회사는 나중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시죠. 형사들은 민호를 차에 태웠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원장님, 경찰이 왔어요. 장모님이 신고한 것 같아요. 뭐? 그럼 저도. 원장님, 빨리 피하세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병원에도 경찰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최인석 원장님 계십니까? 3명의 형사가 병원에 들어왔다.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최인석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허위 의료 진단서 작성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뭐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박영자 씨라는 분 아십니까? 박영자. 아, 그 환자분. 환자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셨죠?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원장과 민호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아, 이건. 원장은 말문이 막혔다. 가시죠. 자세한 건 서에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원장도 경찰차에 태워졌다. 병원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다행이에요. 오후 2시, 경찰서 조사실. 민호와 원장은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강민호 씨, 이 녹음 파일 들어보셨죠?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계획입니다. 장모님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강제 입원시키고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죠. 저는 그냥 장모님이 걱정돼서. 걱정? 6억 원 빚 때문에 걱정되셨죠?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강민호 씨, 당신 주식 투자로 6억 원 손해봤죠? 채권자들한테 독촉받고 있고요. 그래서 장모님 아파트를 노린 거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하게 자백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습니다. 제가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최인석 원장과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인터넷에서 뒷거래해주는 의사 찾다가 3천만 원 주기로 했죠? 네. 민호는 모든 걸 자백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옆 조사실. 최인석 원장도 조사받고 있었다. 최인석 씨, 박영자 씨는 치매 환자가 아니죠? 그건 검사를 더 해봐야. 검사는 무슨. 강민호 씨가 다 자백했어요. 당신이 돈 받고 가짜 진단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요. 저는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고, 의료인이 돈 받고 허위 진단서 만드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십니까? 원장은 말문이 막혔다. 게다가 당신 전에도 의료사고로 문제 있었죠? 이번에는 면허 취소될 겁니다. 형사님, 제발. 저도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렵다고 사람 인생 망치는 게 정당화됩니까? 형사는 차갑게 말했다. 오후 5시. 조사가 모두 끝났다. 영자와 수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수 형사가 나와 말했다. 박영자 씨, 2 사람 다 자백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사문서 위조 미수, 사기 미수, 감금 미수로 기소될 예정이고 최인석 씨는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은 재판에서 결정되겠지만 강민호 씨는 징역 2년 정도, 최인석 씨는 의사 면허 정지 1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박영자 씨 재산 보호를 위해 사위분과 재산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수진이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이혼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랑 더 살 수 없어. 근데 엄마, 애들은 어떡하죠?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거지. 너 혼자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수지는 영자를 꼭 안았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엄마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미숙도 함께 걸으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도움이 돼서 기뻐요. 미숙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은혜를 갚은 거예요.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였다. 일주일 후. 법원. 민호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증거가 명확하고 재범 위험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강민호 씨,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의 결정이 떨어졌다. 민호는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이송됐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자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다. 복수심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이제 끝났구나. 법원을 나서며 수진이 말했다. 엄마,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 시작할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엄마, 저희 엄마 집으로 가도 될까요? 애들 데리고. 당연하지. 우리 집이 내 집이지. 감사합니다, 엄마.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이겨냈어요. 영자는 미소 지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석 달 후. 영자는 딸 수진, 손주 2명과 함께 새로 받은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했다. 45평형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 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집이었지만 영자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였다. 할머니, 여기 제 방이에요? 7살 손녀가 방을 둘러보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래, 예쁜 우리 손녀 방이야. 와, 넓어요. 10살 손자도 자기 방을 보며 좋아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뭘 했다고. 너희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영자는 손주들을 안아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 소파 어디에 놓을까요? 내가 편한 대로 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엄마. 수진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민호는 구속 상태에서 이혼에 동의했다. 친권은 당연히 수진이 가져갔다. 엄마, 제가 다시 직장 구했어요. 그래? 어디? 작은 회계 사무소예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시간이 자유로워서 애들 돌보기 좋아요. 잘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살 거예요.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수척하고 불안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얼굴이었다.
이사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영자가 문을 열자 미숙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선생님, 이사 축하드려요. 어머, 미숙 씨. 어떻게 알고 왔어요? 선생님이 주소 알려주셨잖아요. 축하 인사드리러 왔어요. 미숙은 환하게 웃었다. 어서 들어와요. 차 한잔 해요.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숙이 말했다. 선생님, 그 병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문 닫았어요. 원장이 의사 면허 1년 정지당하고 병원은 폐업했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 다른 병원에 취직했어요. 조건도 더 좋고 사람들도 착해요. 잘 됐네요, 미숙 씨.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0년 전에 제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밥 챙겨주시고 생활비도 쥐어주시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 기억나세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덕분에 저 다시 일어섰어요. 미숙 씨.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생님을 꼭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옆에서 감동받아 울었다. 미숙 씨, 앞으로도 자주 보자.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숙은 기쁨에 겨워 영자를 꼭 안았다. 한 달 후, 영자는 다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복지관, 무료급식소, 요양원. 예전처럼 매일 봉사 현장을 다녔다. 영자 씨,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오늘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들이 영자 씨 엄청 기다리셨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은 영자를 보자 환호했다. 영자 씨, 우리 천사가 돌아왔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영자는 어르신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 매일 올게요. 오후에는 무료급식소에 갔다. 배식을 하며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말을 건넸다. 할머니, 오늘 국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아저씨,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줌마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배식을 마치고 영자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저 앞으로 일주일에 4일 올게요. 시간이 더 생겼거든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영자는 미소 지었다.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였다.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다. 2달 후, 민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영자와 수진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민호가 죄수복을 입고 앉았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다. 피고인은 장모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미수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구속에서는 풀려나지만 전과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판결이 끝났다. 민호는 영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영자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남이에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장모님,
수진이랑 애들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면접권도 포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스스로 저지른 일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수진이 말했다. 엄마, 시원섭섭해요. 그래도 끝났으니 다행이야. 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녀는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다. 석 달 후, 영자는 자원봉사를 계속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딸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고, 손주들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다. 어느 날 영자는 미숙과 함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미숙도 이제 영자와 함께 자원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봉사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요, 미숙 씨. 배식을 하는데 젊은 여자가 줄을 서서 밥을 받았다. 얼굴이 수척하고 옷도 남루했다. 영자는 그 여자에게 국을 많이 담아주며 말했다. 아가씨, 많이 드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밥을 받았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자의 따뜻한 말에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울먹이며 자리로 갔다. 미숙이 영자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 여자도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거야.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계속 배식을 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수진과 손주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봉사 잘 다녀오셨어요? 손녀가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봉사하는 게 제일 좋아.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봉사할 거예요. 우리 손녀 참 착하네. 그래,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게 가장 보람 있는 거야. 영자는 손녀를 안아주었다. 엄마,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수진이 식탁을 차렸다. 네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잘 먹겠습니다. 손주들이 밝게 인사했다. 영자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던 자신. 사위에게 배신당하고 딸은 괴로워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족이 함께 있고 평화로운 일상이 있고 자원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영자는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했다. 일주일 후, 영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예요. 미숙이었다. 그런데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미숙 씨. 누구예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일주일 전에 무료 급식소에서 밥 드시던 분이에요. 그 수척했던 젊은 여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옷도 깔끔하고 얼굴도 밝아 보였다. 아, 그때 그분. 어떻게? 선생님, 제가 이분한테 일자리 알아봐 드렸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청소 일 구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고시원도 알아봐 드렸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대요. 젊은 여자가 영자에게 깊이 인사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때 따뜻한 말씀 해주시지 않았으면 저 정말 포기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미숙 씨가 다 해주신 거죠. 선생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싶었어요. 미숙이 환하게 웃었다. 영자는 감동받아 두 사람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미숙 씨.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선한 일은 돌고 돈다고요.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선한 일은 돌고 돈다. 10년 전 자신이 도왔던 미숙. 그 미숙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미숙은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 그래. 이게 진짜 삶의 의미지. 영자는 미소 지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그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왔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영자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내일도 자원봉사를 갈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16억짜리 아파트가 있지만 영자에게 진짜 부는 따로 있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의 감사함.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다. 1년 후, 영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을 받았다. 모범 자원봉사자상이었다. 박영자 씨는 20년간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해오셨고, 올해는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센터장이 상장과 꽃다발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상을 받았다. 객석에는 수진, 손주들, 그리고 미숙이 앉아 박수를 쳤다. 시상식이 끝나고 미숙이 다가왔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미숙 씨. 이 상은 우리 둘 다 받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도 이제 훌륭한 자원봉사자잖아요. 함께 받는 상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다. 손주들도 뛰어와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최고예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영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영자는 거실에 상장을 걸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영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선한 일은 정말 돌고 도네요. 감사합니다. 영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여러분, 68세 박영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영자처럼 선한 일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저희도 멀리서 응원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실버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